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병환입니다. 제가 지금은 소속이 과학기술원에 있거든요. 오늘도 광주에서 서울로 왔는데 제가 아침마다 과기원 캠퍼스를 조깅하면서 인생은 참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10년 전에는 저도 젊었고요. 젊은 시절에 객기로 3년 동안 유라시아 여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10년 전이 해방 70주년이었어요. 올해가 80주년이죠. 70주년 때 제가 30대 중반이었고 박사학위를 마쳤고 그때의 30대 중반의 나름 진보적 성향의 젊은 지식인으로서 앞으로 한국 내지는 한반도의 미래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바로 대학교 교수를 하기보다는 변화의 핵심 현장이라고 당시에 제가 예상했던 저곳을 직접 가봐야겠다라는 객기를 부렸었는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한국 내지는 한반도의 미래를 북방 내지는 대륙으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조건상 여의치 않았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그런 좋은 때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대륙학교에 황석영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황석영 선생님이 가끔 하시거든요. 요즘에 황 작가님이랑 여러 가지 잡담 모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화면이 이상하게 됐어요. 들어와. 제가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에 여행을 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둔 책인데요. 그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다시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10년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오늘은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한겨레 신문 이런 데에서 광고도 크게 해줬어요. 서해문제 출판사에서. 그래서 홍보할 때는 저게 이렇게 핵심 이렇게 문구였어요. 100개 나라를 갔다. 1000개 도시를 다녔다. 100개 나라를 간 거는 분명합니다. 그 여권에 다 찍히기 때문에 그 정도 갔다는 건 분명하고요. 1000개 도시는 출판사에서 라임을 맞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몇 개의 도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개의 나라로 치면 한 나라에서 10개의 도시를 간 거니까요.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 여행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의식했던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서유견문이랑 동방견문록이었는데요. 혹시 서유견문 읽어보신 분 있나요? 들어는 보셨죠? 어떤 내용인지는 아세요? 대략 어떤 내용이죠?
저 책이 1895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행을 한 건 2015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두갑자가 흘렀다. 6일준 씨가 저때 20대 중반의 조선의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여행하는 거예요. 서쪽을 여행해가지고 보고 들은 걸 기억한 거죠. 어디 갔을까요? 1890 몇 년도에 갔겠죠. 1895년도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 미국하고 유럽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서쪽엔 중국이 있지만 저 때의 서는 서구, 서방인 거죠. 그리고 저 서에는 일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도 받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둘러봤었고 대서양까지 건너서 서유럽까지 보고 왔죠. 그래서 그 일본과 미국과 서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들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저 책이 1895년도에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년을 미리 가본 거예요. 20세기를 주도했던 나라들. 서구와 일본과 미국으로 가봤죠. 그동안 세계를 주도했었던 중국이 아니라 제가 120년이 지나가지고 유라시아 병문을 할 때에는 저의 감각으로는 그 100년이 끝나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과 서구가 주도했던 100년이 끝나고 그러니까 20세기가 지나가고 21세기에는 6일준 선생이 가지 않으셨던 것.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서유럽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는 곳들이죠. 중국, 동남아, 인도, 이슬람, 또 조금 더 하면은 러시아, 북유럽까지. 이쪽이 앞으로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고 설계하는데 중요하겠다라는 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3년 동안 여행하면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여행하는 장소마다 이렇게 펼쳐봤던 또 한 권의 책이 이거였어요. 동방견문록, 이렇게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혹시 읽어보신 분? 만화 같은 거로도 보신 건가요? 보셨나요? 네. 보셨으면 마르코 폴로가 13세기에 유라시아 전체를 사실 여행했던 거잖아요. 요 페이지인데 당시에 자기가 보기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다라고 기록했던 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딜까요? 13세기 때. 중국 중국 맞죠? 중국 어딜까? 장안, 네? 시안. 장안은 아마 당나라 때도 말이죠. 연경은 지금의 북경 말씀하시는 거죠. 연경은 아니었습니다. 네? 심양? 심양은 이렇게 만주가 굴기한 다음에 어디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나오신 항저. 항저가 그때 100만 정도였더라고요. 13세기 때. 마르코 폴로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5만 명 정도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20배로 큰 도시를 이렇게 중부에서 본 거죠. 그리고 뭐 항저우는 서울하고 하는 바다 같은 호수가 워낙 유명하고 해서 딱 요 페이지인데요. 항저우가 지상에 낙원 같다, 천국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해뒀죠. 근데 그 격차, 마르코 폴로가 이탈리아와 중국 사이의 그 20배의 격차를 느낀 거잖아요.
저는 21세기는 다시 그런 시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10년 전에 사학과 박사가 됐었던 30대 중반의 이병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책을 참고해서 21세기의 아시아를 여행을 했던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썼었던 저 나름대로의 어떤 핵심 개념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몰록을 써가지고 르네상스를 일으켰고 대항해 시대를 촉발을 했고 계몽주의도 일으켰죠. 조선 말에 육일중에 있었던 소유 근무는 개화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근대화, 서구화, 지난 20세기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두 권의 책을 일종의 오마주를 하면서 이 민주화라는 게 이렇게 지나간 건지 10년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때 저는 산업화 민주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 새로운 실력 양성 운동을 뭘로 할 것인가 이게 뭐 한반도, 대륙, 유라시아 뭐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물꼬를 트는 책을 써보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연구실에서 저런 생각이 나왔던 것 같진 않고요. 제가 학위 논문을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미국 가서 썼었거든요. UCLA에 가서 2년 동안 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포닥이라고 그러죠. 박사 후 연구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베트남의 하노이에 갔어요. 베트남을 갔던 이유는 제 원래 전공이 동아시아 냉전 체제거든요. 그래서 남북한, 중국과 대만,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일본과 오키나와도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은 이렇게 여권이 필요했어요. 오키나와를 이렇게 미군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남북한, 중국, 대만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었죠. 근데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동아시아 냉전 체제에서 또 하나의 분단 국가가 있었잖아요. 베트남이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까지 제가 잘 알아야 냉전 연구가 완결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포닥을 하러 하노이에 갔다가 저기에서 저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기 안 갔으면 저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대학 교수로 살았을 것 같은데 하노이에서 1년 살면서 굉장히 다른 걸 봤었죠. 혹시 하노이 가보신 분 있나요? 여러분 가셨나요? 그럼 저기도 기억하시나요? 뭐 하롱베이만 기억나. 하노이에서 하롱베이는 좀 멀리 있고, 그러니까 하노이의 그 올드타운이라 그러죠. 구도심가에 호안티엠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예쁜 호수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렇게 야핫런 하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핫이 노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런이 크다는 뜻입니다. 하노이의 큰 노래하는 집이죠. 저기가 사실은 몇 년 전에 굉장히 역사적인 이벤트가 일어날 뻔한 장소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일기 때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딜이 돼서 각자 이렇게 떠났지만 잘 됐으면 원래 여기에서 만찬을 하려고 했었어요. 공연도 보면서 이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됐죠. 제가 갔던 거는 2013년도 12월 31일에 들어가 봤습니다. 신기했던 게 그게 그 아오자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의 그 전통 의상이죠. 우리 한복 같은 옷인데
아오자이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분이 프랑스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오페라를 즐기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그 하노이 한복판에 있는 게 식민지여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는 제가 그 포닥을 할 때 매일같이 다녔던 이 기관입니다. 투비엔 꽉자라고 되어 있죠. 저게 표기는 다 알파벳인데요. 저게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면서 표기를 다 알파벳으로 바꾼 건데 사실은 다 한자예요. 꽉자는 국가예요. 국가가 중국어로 구어자죠. 네, 구어자. 구어자가 남쪽으로 가서 꽉자로 바뀐 거. 투비엔 역시 한자입니다. 혹시 추측 해보실 수 있는 분? 제가 매일같이 연구하러 갔고 국가 뭐죠? 네, 네, 도서관. 혹시 도서관이 중국어 혹시 하시는 분 있나요? 서점이 중국어로 슈디엔 중국 하세요? 네, 슈디엔이 남쪽으로 가서 두비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국가 서점이에요. 우리 집이랑 국립 도서관이에요. 근데 이 건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전통적인 양식이 아니잖아요. 저것도 100년 전에는 인도 차이나 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친구들이 베트남만 지배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라오스랑 캄보디아까지 묶어가지고 인도 차이나 연방으로 식민지 지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 기관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경성제대 역할을 한 건데 캄보디아랑 라오스에서 온 친구들도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식민지 엘리트들을 양성했던 기관입니다. 거기가 지금 국립도서관에 되어 있고 지금 또 자료가 가장 충실한 기관이라 제가 자주 다녔던 곳이고 여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노이 여행하신 분 누굴까요? 레닌. 네. 레닌 공원 가보신 분 있나요? 제가 요 근처에 살았거든요. 레닌 공원 저 바로 저의 주황색 이 지붕 보이시잖아요. 저기가 북한 대사관이었어요. 제 집은 이쪽에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면 그 대사관 직원분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마주칠 수는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인사는 못했지. 베트남은 다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레닌 동상이 여전히 남아있고 저 레닌 공원 일대를 제가 사진 찍은 건 한 새벽 5시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도 하죠.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하노이에 있는 가장 큰 동상입니다. 이 동상이 레닌보다도 더 크고 호치민보다도 더 커요. 이름이 리타이도라고 되어 있죠. 리타이도 역시 한자였죠. 리는 제 성기랑 똑같습니다. 이고요. 이가 중국어로도 리잖아요. 타이도는 뭘까요? 누가 태조라고 하시죠? 이거 거의 맞추시는 분이 없었는데. 태조이씨 월남이라고 하는 왕국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월남 베트남이 중국에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당나라가 무너질 때 그 기회를 틈타서 태조이씨가 이게 970 몇 년도에 태어났다 되겠죠. 저분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반도에 이렇게 고려가 들어서 그 무렵에 월남을 만들죠. 지금 또 태조이씨를 레닌이나 호치민보다는 훨씬 크게 기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 9월에 베트남에 갈 때에는 하노이에 갈 때에는 사실 이런 느낌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한자 문화권이다, 유교 국가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인간에서는 불교를 많이 뭐 믿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유불선 중심의 동북아 국가야 일 거야 라는 감각으로 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런 동상이 있다는 건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한 게 1917년이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와 동유럽과의 관계가 베트남은 100년 이상 이미 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또 식민지였거든요. 저기는 서유럽이잖아요. 서구와의 관계는 150년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서유럽과 동유럽의 직접적인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기를 내가 그동안 석박사하면서 공부했던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직접 의문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참 좋은 타이밍이었던 게 코로나도 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저가 항공이 저때 막 시작됐어요. 2013년도, 14년도에 있었는데 에어아시아 맞나요? 그 회사부터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동남아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저가 항공 티켓을 사면은 아세안 국가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은 10,000원에서 30,000원대면 왕복 티켓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 4일은 하노이에서 공부를 하고 금요일 아침만 되면은 이렇게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가 어딜까요? 쿠알라룸푸르. 예. 가보셨나요? 쿠알라룸푸르에 딱 내리면은 확 달라지는 거 하나 있죠. 여성분들의 의상이 달라지죠. 다 이렇게 좀 이슬람 국가에서 히잡 쓰시잖아요. 오른쪽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반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반둥회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냉전기 때 제3세계 리더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반둥회의거든요. 제 석사 논문 주제가 반둥회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반둥을 몇 차례 가봤는데, 반둥도 실제로 가보면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모스크가 있어요. 저기도 이슬람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중동이나 저기 중앙아시아의 스탄스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를 제가 그 이전에 한 10년 동안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면서 얘기했었던 동북아 더하기 동남아는 동아시아야 라고 하는 말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약간의 지도를 크게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그 이전에는 제가 동북아 중심으로 동남아를 볼 때는 동남아에는 이렇게 화교의 영향이 크다, 화교가 경제권의 뭐 7할 8할을 장악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 왔다 갔다 해보면 화교 못지않게 인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교는 인디아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가보면 실제로 여기 벵갈만이 일종의 지중해거든요. 그래서 동인도와 이렇게 동남아라고 할까요? 여기는 벵갈만을 지중해로 해서 왔다 갔다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됐다? 다 불교 국가예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다 불교 국가죠. 바다를 면하지 않는 베트남은 유교 국가였던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바다가 벵갈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벵갈만 밑으로 뭐가 또 흐르죠? 인도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고, 인도양은 아라비아해랑 벵갈만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된 이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되었어요. 여기는 동아시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근데 인도와 이슬람의 영향만 있는가? 그게 또 아니죠. 최근에는 다 어디에 심는지가 되죠? 다 사실은 유럽에 심는지가 됐어요. 미얀마는 어디에 심는지였죠? 영국에 심는지였어요. 제 아래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어디에 심는지였죠? 네덜란드였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다 있는 거. 다 있더라고요. 동남아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유럽도 다 있더라고요. 저기를 어떻게 동아시아라고 할 수가 있나? 그 한중일의 동북아랑 전혀 다른 세계다. 그럼 저게 뭐라고 불러줘야 되지?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학자로서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유럽, 아랍, 아시아 이런 게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구나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왔다 갔다 했었다. 그래서 유라시아라는 말이 딱 떠올랐고, 떠오르고 나니까 세상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유라시아 전도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3년 동안 여행할 때는 이 지도를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따와가지고 국경이 여전히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들고 다녔던 거는 그냥 통으로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하는 도시를 연결하면서 저 나름대로 새롭게 지도를 만들어 간다라는 감각으로 여행을 다녔고, 밑에 있는 지도는 위아래를 뒤집어 둔 거잖아요. 여기가 어디죠? 몽골. 제가 울란바토르의 그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유학하신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그분을 인터뷰하러 갔더니 그분 연구소에 지도가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북방에서 살아가시잖아요. 이게 칭기스칸이 어떻게 대륙을 통일했을까랑도 통하는 건데, 북쪽에서 살면서 세상을 아래로 내려다봤겠죠. 내려간다는 감각으로 이렇게 진출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최대한 외국어를 많이 배우면서 여행을 했었는데, 몽골어에서 특이한 거는 우리랑 동서의 방위 감각이 달라요. 북쪽 사람의 입장에서의 동쪽은 동쪽에 아시아가 있느냐, 동쪽에 유럽이 있죠. 서쪽에 아시아가 있어요.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흥미로워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상을 정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두 지도를 항상 번갈아 가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요거는 주로 어린 학생들한테 강연할 때, 제가 벌써 한 25분, 30분 지났으니까 30분 지나면은 요즘에는 거의 저를 안 보고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주의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 퀴즈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10년 사이에 이것도 답이 꽤 달라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었는데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인도가 됐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는 어딜까요? 보통 이렇게 정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데 보통 미국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죠. 인도죠. 근데 미국이라고 해주셔야 제가 그 다음 준비된 게 미국이라고 했다고 치고,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다 득표했습니다. 몇 표였을까요?
바로 나오잖아요. 찍어보세요. 315. 네, 선거인 인단 수 말고 전체 유권자. 인구가 앞에 김성재 선생님 검색하는 거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네? 3천만 표? 훨씬 많죠. 8천만 표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가 인도거든요. 지금 인도의 총리는 누구죠? 모디죠. 모디가 받은 표가 얼마 정도 될까요? 너무 세게 부르셨네요. 네. 4억이 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격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부터 뭐 세 번째, 네 번째 큰 나라들의 대통령과 총리가 받은 표를 다 합해도 모디 한 사람이 받은 3억 6천만 표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도 다 인도가 돼요. 세계에서 신도수가 가장 많은 종교는 뭘까요? 이슬람. 이슬람 두 번째요. 기독교, 신교 두 개가 신기독교가 정말 이슬람, 그다음에 힌두교, 그다음에 불교.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신교, 구교 떨어뜨리고 이슬람이 가장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누가 15억이라고 하시죠? 제가 10년 전에 2016년도에 여행 다닐 때 세계 이슬람 신도가 16억이라고 보통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9년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얼마라고 얘기할까요? 거기는 여전히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많이 낳죠. 9년 사이에 20억으로 늘어났고요. 이슬람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딜까요? 인도네시아. 여기는 역시 지적 수준. 인도네시아 인구가 얼마 정도? 2억 8천. 정확하신 그러면은 수준에 맞게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여쭤보면 두 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는 어딜까요? 두 번째. 인도네시아 다음에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아직까지 답은 안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파키스탄 다음에 인도에 이슬람이 또 많죠. 그러니까 중동이나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남아시아에 무슬림들이 훨씬 더 많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어디 있을까요? 아 이거 다 미리 보시고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잡아주시는? 저래 어디에 있죠? 두바이에 있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걸 물어보거든요. 이 건물 이름이 뭘까요? 저는 아랍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이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부르즈 칼리프에탑이라는 곳이고 가보신 분 두바이. 두바이 보통 쇼핑의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책 사는 거 외에는 거의 쇼핑을 안 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루했던 도시였는데 인공적인 도시고 역사적인 흔적이 별로 없고 여기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게 어딜까요? 뭘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녹색 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스타벅스 매장이에요. 맞은편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약간 커피 중독이라 하루에 5잔, 6잔 정도 마시는데요. 그래서 3년 동안 여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도시의 스벅을 가봤는데 적어도 제가 가본 스벅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아름다웠던 스타벅스 매장. 저 스벅 매장도 어떤 쇼핑몰 안에 있어요. 그 쇼핑몰이 어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쇼핑몰입니다. 뒤에 이미 답이 있어가지고 보실 수도 있는데 누굴까요? 모하메드이죠. 네? 압둘라. 이 언뜻 보기에도 아랍어를 읽을 줄 몰라도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자기 이름 앞에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쭉 나와요. 나의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있다라는 건 이름에 새게 하는데 지금도 다 대가족으로 살고 제가 중동 이런 데 여행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방을 구하는 거예요. 원룸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1인 가구 혼자 산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방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허름한 호텔, 모텔 같은 데를 이렇게 장기로 빌리고 해야 됐었거든요. 이 부분이 앞에 쭉 있고 이 마지막만 읽으면 이분 바투타입니다. 몇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마르코 폴로가 있었고 이슬람권에는 이분 바투타가 있었죠. 대여행가죠. 사실은 마르코 폴로보다 훨씬 더 멀리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 바투타는 고향이 모로코.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죠. 진짜 가장 서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까지만 진정으로의 대여행가죠. 여기가 이분 바투타 쇼핑몰이에요. 혹시 두바이 가시게 되거든 쇼핑몰 진짜 많거든요. 이분 바투타 쇼핑몰을 가시면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분 바투타가 여행했던 그 공간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관 딱 보면 알죠. 직관적으로. 여기는 어딜까요? 중국관. 중국관 맞습니다. 근데 중국관에 있는 왜 하필 배일까요? 인도는 코끼리일 수 있는데 중국관에는 왜 배가 있을까요? 제가 강의해본 미국 가운데 가장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더 심한 질문을 던지면 왜 하필 중동에서 정화를 기념하고 있을까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강의를 보시면 나중에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정화는 무슬림이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국적부터 나오잖아요. 한국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지금도 국가적 정체성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나는 무슬림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터키입니다. 혹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렇죠. 정화를 저들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죠? 위대한 우리의 무슬림 동포죠. 서쪽에서는 이분 바투타가 있었고 동쪽에서는 우리의 형제, 무슬림 형제 정화가 배를 타고 여행을 했었죠. 그래서 저렇게 기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탄자니아가 아니고 이거는 뭐 아라비아 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를 그대로 공간적으로 구현해놓고 여행하는 기분으로 하루 종일 카드를 긁게 잘 설계를 해놨습니다. 가볼 만한 곳입니다. 스벅도 진짜 아름다워요.
그나마 재밌는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는 약간 이렇게 진지한 얘기죠. 근데 어디로 가고 있나?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행 다닐 때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였고, 지금은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쓴 책의 제목이 테크노 차이나였어요. 기술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아갈 것이다 라고 책을 썼는데 2년 전에는 진짜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빨리 절판이 된 책인데 곧 다시 내기로 했는데요. 중국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이죠. 1949년도에 만들어진 나라고요. 왼쪽에 천안문에 올라가 있는 마오쩌둥이 신중국을 선언할 때 핵심 키워드는 반제 반봉건이었어요. 뭐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러니까 항일 반제국주의 그런 게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낡은 전통도 타파해 가겠다. 그게 반봉건이었던 거잖아요. 2012년부터 집권을 해서 3연임까지 했고, 어쩌면은 계속할 수도 있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낡은 전통을 타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대했던 운명을 되살리겠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내겠다. 중국몽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인도의 첫 번째 수상이셨던 네루입니다. 47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총리를 하셨는데, 이분이 임종 직전에 하셨던 말이 이거라 그래요. The last English. 무슨 말일까요? 번역을 하자면 최후의 영국인인데 무슨 뜻이었을까요? 나는 독립한 인도의 첫 번째 총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일평생을 회고해 보니 나는 사실은 메이드 인 잉글랜드였어. 영국에서 교육받고 나의 정신세계,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식민 모국이었던 영국이 나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 라고 하고 60년대 초반에 돌아가십니다. 2014년도에 총리가 돼서 지금 이분도 장기 집권하고 계시죠. 지금도 총리인데, 모디라고 하는 분은 공식 석상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첫 번째 총리입니다. 영어 잘 하십니다. 잘 하시지만 지금은 국제 무대에서는 무조건 힌두어로 얘기하시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힌두어로 표기해 둔 건 저게 힌두 또한데요. 모디가 하고 있는 거는 힌두 문명 국가 만들기예요. 영국에 대한 식민지 컴플렉스 이런 건 전혀 없죠. 이미 경제 규모도 인도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과거에 위대했던 인도의 전통을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게 21세기 인도의 비전이에요. 근데 모디라고 하는 분이 재밌는 게 제가 인도 여행을 한 건 2016년도인데, 그러니까 집권하고 2년 후죠. 그 당시에 지금은 X로 재편된 트위터를 가장 열심히 하는 전 세계의 2명의 리더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트럼프였고 다른 한 분은 모디였는데, 제가 그때 두 분을 다 팔로잉을 했는데 그 트윗의 성격이 정말 달랐어요.
트럼프의 트윗은 이게 과연 일국의 리더의 어휘란 말인가 싶을 만큼 저속한 표현도 적지 않은데요. 가끔씩 이렇게 빵빵 터지는 유머도 있긴 한데 모디 총리가 하는 모든 트윗은 그 힌두교 경전의 한 구절을 반드시 인용해요. 그걸 인용을 하고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를 그 다음에 보내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트윗을 좋아요 하면서 리트윗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SNS에 익숙한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실제로 2014년도에 정권을 교체했을 때 이 세대별 이 득표율이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20대에서 80%, 30대에서 65%. 그러니까 저 때는 이게 단순히 여야의 정권 교체, 보수 진보의 이렇게 교체라기보다는 세대 혁명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원한다? 자기 문명에 대한 프라이드를 표방하는 리더들을 열광하는 거죠.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일당 독재하는 사회주의 국가죠. 이데올로기, 체제는 다르지만 사실은 저 두 나라가 다 14억, 15억짜리잖아요. 합하면 30억이거든요. 30억의 인류가 저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서양이나 미국을 따라할 필요 없어. 우리의 위대한 과거를 되살리겠어.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는 요약하면 이분은 이미 이제 돌아가셔서 없는데 이슬람권에도 사실은 비슷하다. 그런 거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터키의 에르도안입니다. 이분도 지금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표방하고 있는 거는 신오스만주의. 이슬람 문명에서 가장 넓은 땅이었고 가장 오래 지속했었던 600년 지속됐잖아요. 그 오스만 제국을 재건하겠어라고 하는 걸 표방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북쪽에 있는 그리고 지난주에 연해조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푸틴도 1999년 12월 31일부터 집권했거든요. 하반세기 집권했는데 지금까지 푸틴이 러시아에서 뭐 하는지 우리나라에는 잘 저는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푸틴이 사실 이런 트렌드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의 실험에 실패하고 그 옐친의 10년의 혼돈기를 거쳐서 40대에 등장을 하죠. 25년 동안 표방하고 있는 건 동방정교 대국 만들기입니다. 러시아의 원래 문명적 기초였던 정교의 기초에서 강대한 러시아를 재건하겠다라는 걸 표방하고 있고 제가 러시아에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독재자라고 하는 점을 저도 뭐 부인은 하지는 않지만 선거 때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건 그거는 맞는 현상인 것 같긴 하다. 저런 트렌드 속에서 서유럽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 가보신 분 있나요? 제가 돌아보면은 제가 98학번인데 처음 배낭여행을 여자친구랑 갔었던 게 99년도 여름방학이었는데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그리스를 갔었어요. 왜 20대 21살 때 그리스를 갔을까? 이 서양 중심적 세계관에 저도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아왔던 거고 그 서양의 뿌리는 그리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17년도에 그리스를 다시 갔거든요. 그때 꽤 이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스를 다시 갔더니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스가 서구인가?
그리스 문자를 못 쓰죠. 알파벳 쓰지 않습니다. 로마 알파벳을 쓰는 나라가 아니라 키릴 문자를 쓰는 나라죠. 종교는 뭘 믿죠, 그리스는? 정교의 국가예요. 키릴 문자를 쓰고 정교를 믿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러시아. 러시아예요. 그리스는 서군가요, 동군가요? 우리는 왜 그리스를 서유럽이라고 생각할까요? 여기가 서유럽인가요? 요 위에 뭐죠? 여기 발칸, 알바니아도 있고 이슬람 국가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그리스를 서부라고 생각할까? 여기 아테네가 있죠. 여기 런던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리와 여기에 모스크바가 있어요.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모스크바가 훨씬 가까워요. 6.1중 이래 서유경문 이래 120년 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어떤 세계관과 이런 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걸 저도 10여 년 전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게 그 마토스 섬이라는 곳인데 그 정교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그리스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저기를 매년 방문하는 정치인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이분이에요. 푸틴이 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동방정교 대국을 만든다. 동방정교는 러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유럽에 그런 나라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로마 제국을 계승한다고 생각하죠. 저게 푸틴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진핑은 중화 제국의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터키의 에르도안이 하고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오스만 제국의 현대화 내지는 미래화예요. 저렇더라. 제가 10년 전에 여행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러시아에서 다양한 국가 이벤트를 할 때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지 영상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몇 달 살면서 많이 봤는데 푸틴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총리도 아니고 경제부 장관도 아니고 뭐 국방부 장관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분이에요. 이분이 총주교입니다. 키릴 총주교라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리더인 푸틴이 있고 종교적 영성적 리더인 키릴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쌍두마차로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21세기의 러시아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국가 행사 이벤트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게 합니다. 그거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볼만 하죠. 그리고 러시아에 갔다 오셨다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은 제가 2017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때가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었어요. 공산주의는 이미 푸틴이 다 지어가고 있는데 레닌의 그 시신은 여전히 모스크바에 남아있거든요. 그럼 레닌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기록하는가를 보면 신기한 게 공산주의 혁명가로 지금은 얘기하지 않아요. 정교의 식으로 이렇게 레토릭을 바꿔놨어. 레닌은 어떤 분이셨다? 20세기 오셨던 지저스였죠. 프롤레타리아의 신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무덤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지금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종교적 메타포로 이렇게 의미를 바꿔놨죠. 이런 것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이런 게 재밌었고 어젠가 이틀 전에 돌아가셨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랑 키릴 총주교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 리더들이 만나는 이 다양한 국제 회의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저렇게 회합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 두 분은 의기투합했었던 파트너였었죠. 저는 저런 것도 재밌게 보고 다녔고요. 이렇게 오늘은 지난주에 러시아를 갔다 오셨더니 러시아의 위주로 많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정상회담이 저거였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지금은 빈살만이 훨씬 유명하잖아요. 저분의 아들. 저 때만 해도 그 아버지가 직접 오셨는데, 저게 2017년도였는데 사우디 국왕이 러시아를 방문한 첫 번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우디는 미국만 가면 됐었던 거예요. 오일 달러 등등등 이렇게 사우디의 석유와 미국의 달러를 교환하는 그 체제만 있으면은 사우디의 안보와 경제와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20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잘 아시겠지만 석유 수입 안 하잖아요. 쉐일 혁명 일어나서 에너지 독립국이 됐죠. 지금은 중동의 석유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는 중국이고 아시아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랑 아시아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1대1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행 다닐 때만 해도 2030 사우디 플랜이라고 하면 꽤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불과 5년 후입니다. 그 5년 후에 완성하려고 했었던 21세기 사우디의 비전은 탈석유고 탈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하는 빈살만이 하는 거는 스마트 시티 만들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네옴시티를 만들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문화산업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게 저 때부터 계속 시작돼 왔던 거다.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이게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국경지대인데요. 그러니까 종종 국경에서 서로 뭐 싸운다고 이렇게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2019년도 초였는데 그때도 국경 분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국경 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정작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있어요. 저 K2K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중국과 인도가 사실상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적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자연적 장벽이 있어요. 뭐가 있죠? 세계에 지금 히말라야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를 잘 못했는데, K2K 프로젝트라는 게 콜카타 투 쿤밍 투 콜카타인데요. 그러니까 운남성의 가장 큰 도시인 쿤밍과 벵갈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콜카타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저 K2K가 완성이 되면은 동인도랑 남중국은 3시간 거리가 돼요. 고속철도. 그러면 진짜 명실상부한 이웃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미래지향적인 뉴스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서 뭐 아쉽웠다 이렇게 했고요. 쭉쭉 인도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도 넘어갈게. 영해주를 갖다 줬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의 충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까 그리스가 서구냐 동구냐 그 질문을 드린 거랑 통하는데 동아시아의 역사에 동구의 충격이라는 발상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860년도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동아시아에 생깁니다. 여기가 가셨던 연해주 일대인데요. 이게 정교회 성당이잖아요. 저는 정교회 성당이 생긴 게 1860년 이후죠. 그러니까 저때 처음으로 중국의 땅이었던 그 만주의 가장 동쪽이 러시아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1860년. 저게 1860년대에는 연해주만 넘어갔습니다. 100년 후를 지금 상상해 보세요. 1960년대의 동아시아는 어떻게 됐죠? (1860년에는) 연해주가 넘어갔죠. 1960년에는 100년 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연해주, 만주, 몽골, 중국 본토, 북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다 러시아의 영향 아래 들어갔죠. 사회주의, 국제주의 권력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도 분단이 된 거고, 제 전공이라고 했었던 중국과 대만, 베트남의 분단, 이게 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겠지? 거슬러 생각해보면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사의 중요한 액터가 1860년부터 이웃나라가 된 거예요. 조선의 이웃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100년 후에는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죠.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김일성 주석이 한반도 북쪽의 리더까지 된 거잖아요. 전 충분히 동구의 충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동아시아가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그리고 서구의 충격은 바닷길로 왔죠. 유럽 사람들은 인도양 건너서 왔고, 미국 친구들은 태평양 건너서 왔는데, 이 슬라브족들, 러시아 사람들은 강 따라왔습니다. 제가 시베리아 여행을 어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1세기에 태어난 친구들을 그들의 인생을 규정하는 가장 큰 조건이 저는 두 개라고 보는데, 하나가 기술 폭발이고요, AI 등등. 다른 하나가 기후의 격변이에요. 2도, 3도 이렇게 다 오를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살아갈 미래에. 그러면은 한반도는 아열대가 되고요. 한반도가 자랑했던 사시사철이 있는 사계절이 뚜렷한 곳은 여기에 생깁니다. 북쪽에. 트럼프가 왜 캐나다를 먹으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LA도 산불로 난리였죠. 기후 격변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인류는 북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북쪽으로 가거나 북쪽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 높이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면 시원하니까. 여기가 시베리아가 사실은 미국보다 더 큰 땅입니다. 인구는 현재 2천만 정도밖에 안 되죠. 미국의 인구는 3,500만. 제가 보기에 이 동남아, 인도 등등 이 더운 데 살고 있는 아시아 인구의 상당수가 앞으로 100년 동안 대대적으로 북방으로 이주할 거예요. 마치 2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해서 여행을 오는 거죠. 저기 가면은 또 하나 해주는 말은 절대 겨울에 가면 안 된다. 겨울에 가면은 여기가 어떤 땅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6박 7일 가도 계속 그냥 하얗기 때문에 그냥 보드카가 없으면은 견디기 힘들죠. 첫날만 멋있죠.
근데 여름에 가면은 세계의 10대 강 중에 4개의 강이 사실 시베리아에서 흐르거든요. 땅도 넓고 물도 엄청 풍족한 곳이에요. 물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있는 거예요. 바이칼루스.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왜 있겠어요? 물이 많으니까. 그 물은 어디에 있는 거죠? 강에서 다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을 이 강 따라 러시아인들이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이웃 나라가 된 거잖아요, 러시아가. 저거를 보려면 이렇게 여름에 가야 되죠.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21세기에 태어난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50대, 60대가 되면 저기에 사계가 생깁니다. 저기에서 뭘 해야 되죠? 남북한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말인데요. 대항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항하 시대도 있었다. 그리고 대항하 시대에도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거다. 그리고 대항하 시대를 가다 보면은 저 위에 또 하나의 바다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여행하면서 찍은 40만 장 사진 가운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여기서 찍었어요. 여기 어딜까요? 여기가 알래스카. 여기가 여기 보통 뭐라 그러죠? 베링해 역이라고 하잖아요. 베링해 역이에요. 2017년도 8월달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북극의 여름이죠. 기후 격변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북극에 가면 제가 여름에 갔으니까 더 심한데 빙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녹아내려요. 빙하가 붕괴되는 그 소리가 이렇게 천둥처럼 들려요. 하루 종일 계속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북극해 바다가 크게 열리고 있어요. 바다가 점점점 크게 열리고 있으니까 파도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미디어 통신은 되니까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러시아 애가 서핑 타보려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대서양의 시대가 있었고 인류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도양 위주로 역사가 돌아갔고 그 다음으로 대서양의 시대가 있었고 태평양의 시대가 있었죠. 앞으로 북쪽에 새로운 엄청나게 큰 바다가 열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갔었던 2017년도만 해도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가 40km밖에 안 됩니다. 베링해역이. 저기를 길로 잇자. 저희 계속 바다가 생기면 지금 홍콩이 섬이 아니잖아요. 광동에서 홍콩까지가 40km보다 더 멀거든요. 거기 지금 이렇게 다리로 만들어놨죠. 여기 다리로 만들자는 프로젝트가 당시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랑 미국은 이웃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그냥 다 없던 일이 됐는데 다시 트럼프가 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해결 국면으로 가면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을 함께 견제하는 방편으로 여기를 실제로 이을 가능성이 저는 적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인간이 일단 생각해둔 아이디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저는 결국은 된다고 보는 편인데요. 제 아들 2018년생이거든요. 대학생으로 한참 살 때 2038년 40년대라고 치면 걔는
이렇게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정말 해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앞으로 나가면 온 세상 친구를 다 만나고 돌아오는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리얼리티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2월 달에 대련에서 인천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7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거였고요. 공부하고 여행하고 특히 여행을 하면서 제가 최대한 외국어를 배우면서 다녔었고 그러니까 그런 3년의 여행을 복귀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고려인으로 살았구나. 영어로 뭐라 그러죠? 코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어나 독일어도 똑같습니다. 코리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 알파벳을 쓰는 사람, 서구권 다 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유라시아의 남쪽에는 힌두와 무슬림이 많죠.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나는 한국인입니다를 아랍어로 하면 아나민 쿠리아 이렇게 얘기해요. 쿠리아 역시 고려에서 본 말입니다. 유라시아의 북쪽에는 정교의 슬라브족들, 키릴 문자를 쓰는 사람들이 사오고 살고 있죠. 그들은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네, 카레이라고 그러죠. 까레이스키라는 말도 있죠. 저는 그 동네 돌아갈 때는 계속 야 카레이츠로 카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은 계속 우리가 국명을 바꾸면 그대로 바꿔졌어요. 한국이라고 하고 북한은 조선이라고 하는데 그 이외의 문자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계속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이유는 고려 때 유라시아가 한 번 크게 통일이 됐었던 거죠. 몽골에 대해서. 몽골 때 유라시아의 남쪽에도 이슬람권에도 유럽에도 북쪽에도 다 저 반도 끝이 고려래라고 해서 남쪽에서는 쿠리아, 서쪽에서는 코리아, 위에서는 카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건대 21세기의 한국 내지는 한반도의 공간적 감각 혹은 역사적 감각 이런 게 저런 감각을 업데이트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신기한데 그때만 해도 여전히 저는 역사학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서 귀국하고 나서는 한참 이제 고려를 많이 봤어요. 그 고려는 어떤 나라였지? 근데 수도부터 이름이 굉장히 신기하네요. 개성이잖아요. 개경. 이 무슨 뜻이죠? 열릴 때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오픈시티. 과거의 도시라고 하는 건 막아두는 거죠. 요새거든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나라의 수도의 이름을 오픈시티라고 그러죠. 조금 더 더 현대적 개념을 붙이면은 허브시티 이렇게 지어요. 저기 원래 오늘 그 개성공단 이사장 하셨던 김신양 선생님 기록 있었던 걸로 아는데 2주 전에 급히 전화가 와가지고 바꿔달라고. 김신양 선생님이랑 저도 개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개성공단은 민족 프로젝트잖아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개경의 이름에 어울리는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끼리보다는 다민족, 다국적, 글로벌 허브시티였던 1000년 전에 원래 그 성격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로 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 제가 엄청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보는 책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어떤 그 물류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거 국사 교과서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사실은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참 여기 희망레일 대륙학교 하시는 분들이랑 그 문재인 정권 때 한참 분위기 좋았을 때 대학 만들자는 얘기도 한참 했었어요. 글로벌 대학을 저기 만들자. 그러니까 유럽이 EU 만들 때 그런 대학을 만들잖아요. 다국적 학생들이 와서 교육받는 그런 대학을 동아시아에도 만든다고 했을 때 개경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원래 이런 고등교육기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하노이 노릴 이후로 잠잠해졌고 정권이 바뀌면서 더더욱 그런 흐름은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여기 계신 분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북한에 대한 책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정은이가 저보다 어리거든요. 스위스 여행을 할 때 정은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은이와 여정이 생각을 많이 했죠. 얘네들이 여기서 공부했는데 스위스가 지정학적으로 사실 북한이랑 비교해 볼 만해요. 김정일이 왜 저기에 유학을 시켰을까? 일단 후계자 교육을 위해서 다 엄선해서 보낸 거고 왼쪽에 프랑스가 있죠. 위에는 독일이 있습니다. 아래로는 이탈리아가 있고 오른쪽에는 오스트리아도 100년 전에는 합스부르크 제국이었죠. 유럽에서 제일 힘센 나라들 사이에 딱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저기에 유학을 보낸 거죠. 왜 저기였을까?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이에 있는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스위스를 가면 재밌는 게 정말 작은 나라인데 유럽에서도 가장 글로벌한 도시들이 다 저기 있어요. 다보스 포럼 아시잖아요. 다보스도 스위스에 있고 제네바도 잘 아시죠? 베른도 있고 스위스에 가면은 그 여러 나라 언어로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언어 나라.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면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만나는 그런 식으로 공간적인 구성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 바로 위에 가면 이번에 여기는 안 가셨죠? 그 러시아랑 북한이랑 중국이 만나는 곳에 순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저희 가면 이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2018년도에 귀국했더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티켓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2018년도 2월 달에 한국에 귀국을 했었고 4월 달에 정은이가 판문점에 왔거든요. 아, 이거 되겠다 그랬거든요. 갈 수 있겠다. 근데 73만 원짜리 티켓이었는데
여기가 바이칼이고요. 요거는 제가 요거 들어있는 줄 몰랐는데 요건 그냥 고등학생, 대학생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3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여행하는 도중에 현재 와이프를 만났어요. 한참 이렇게 프레시아를 연재하면서 만났었고, 처음에는 저는 필자고 그분은 독자였고,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여기에서부터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말이 잘 통해가지고 이번에 가셨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저희도 처음 만났습니다. 3박 4일 블라디에서 얘기가 아주 잘 통했고, 우리는 30년, 40년 같이 살아도 되겠다 라고 그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 아시아 경험의 마지막 석 달, 넉 달은 같이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일부 애독자들 가운데는 그거를 파악하신 분도 있어요. 저 빨간색 책 있잖아요. 뒤로 갈수록 글빨이 안 좋아진다. 연애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견문에 집중을 마셔야 못했죠. 블라디에도 같이 갔었고, 여기가 홋카이도 삿포로거든요. 삿포로도 같이 가고, 여기가 대련이죠. 그래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귀국한 이후로도 그 여행하는 습관은 없어지지가 않아서 방학 때마다 저는 계속 다녔었고요. 2018년도 여름방학에는 대련에 다시 갔어요. 그때는 제 와이프 배에는 아기가 있었죠. 이렇게 같이 갔는데, 갔었던 이유는 대련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겠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여기가 요동반도의 끝이잖아요. 대련이고, 여기가 연태고향 주로 유명한 옌타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는 산동반도죠.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는 이렇게 보면 가까운 것 같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달랐어요. 여기는 북방민족들의 거점이었고요. 여기는 한족들의 아성이었죠. 경합관계였어요. 근데 여기도 해저 터널로 연결하고 있어요.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는 과거에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저기 1시간도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해저 터널 뚫리면. 중국이 지금 저런 것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안은 말할 것도 없고 일대일교를 통해서 유러시아 전체에 다양한 길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대련에 여러 방에 다시 가가지고 대련 시장님을 인터뷰했는데, 대련 2050이라고 하는 플랜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죠. 대련이 연결하려고 하는 그 네트워크의 끝에는 여기가 있다. 이게 동유럽에 있는 어느 도시였어요. 대련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지방 도시죠. 삼선 도시쯤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 도시의 시장님의 사고의 스케일 이런 게 이미 저렇게 바뀌어. 동아시아 이런 얘기 지금 전혀 안 하는 거죠. 동북 어쩌고 저쩌고. 황해에서 지중해까지 가는 거고요. 태평양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련에는 이게 있습니다. 전 이것 때문에 간 건데요. 대련이 한자로 크게 연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렌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지은 건 누굴까요?
저 요동반도 끝에 항구 도시를 처음 만든 사람은 1860년도에 연해주를 먹었던 러시아인들이. 블라디보스톡도 겨울에는 얼죠. 그래서 더 남쪽으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찍은 게 요동반도의 끝인 황해랑 연결되는 저기였어요. 발음은 달랐겠죠. 원래 저 도시의 이름은 다리니였습니다. 다리니는 러시아어로 멀다는 뜻이에요. 모스크바에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멀지 않은 항구 도시를 다리니라고 지은 거고요. 다리니의 그 개발 계획을 다 짜놓죠.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도 다리니에는 그 홍콩 같은 금융 도시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르블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영국 친구들이 홍콩을 만들어 놓고 파운드로 작동하는 금융 무역 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대련의 그런 그 금융 허브를 만들려고 했었죠. 근데 안 된 거는 러일 전쟁에서 지잖아요. 일본이 이기잖아요. 일본이 이기면서 이렇게 러시아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러시아는 황해를 통해서 내려오려고 했었던 거고, 일본은 거기를 거점으로 만주와 대륙으로 진출하는 이렇게 교두보를 서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다리니래. 다리니 어울리는 한자 갖다 붙여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크게 대련이에요. 그리고 저 대련시에 일본 친구들이 만든 게 철도회사입니다. 원래 러시아 사람들은 항구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대륙으로 진출하는 남만주 철도회사라는 걸 만들고, 벤치마킹한 거는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아시아랑 교역하고 무역을 하는 회사의 성격도 있었지만 사실은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도 했었던 거예요. 아시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업하고 축적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남만주 철도회사를 저렇게 만들려고 했죠. 유라시아의 대륙 진출의 연구소로 만들죠. 그리고 그런 거를 대련에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했던 분이 요분입니다. 후쿠시마라고 하는 정보장교회, 우리로 치면 현재 국정원의 1차장 정도 됐다. 그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저분이 정말 놀랍게도 저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여행했는데 비행기 타고 다니고 고속철도 타고 다니고 시내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타고 다녔잖아요. 저분은 100년도 더 전에 말 타고 다녔어요. 유럽에서 출발해서 다 보고, 저는 노트북으로 글 쓰고 연재하고 다녔잖아요. 저분은 뭘로 기록했겠어요? 종이에 다 썼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아래 싣고 어디까지 가죠? 도쿄까지 결국 갑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자기가 기록한 자료를 다 누구한테 주죠? 천황한테 바치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집약하는 정보기관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 여름방학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낸 자료들을 이렇게 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여행 다니면서 포섭했던 사람들이 정보 요원이었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인도에서, 러시아에서 친일파들을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죠. 러일 전쟁에서 이길 때 이 정보 네트워크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요. 근데 제가 2018년도에 귀국하고 나서 한국에서 보니까 사실은 한국은 아직도 저런 기관이 사실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대륙 희망 레일과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몇몇 대기업이나 이런 데랑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세계 전략, 세계 경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우리나라도 필요한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당시에 저의 계획이었는데요. 지금은 18세기의 세계 지도를 잘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 친구들이 저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과거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저 때의 전성기 때의 역사를 현대화하겠다는 거죠. 18세기라 하면 19세기부터 유럽이 굴기하기 직전인 거죠. 유럽과 미국이 쇠퇴했을 때의 유라시아 질서가 어떻습니까? 그거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여전히 유라시아를 계속 연구할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방학 때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려고 했었어요. 방학 때마다 앞으로 유라시아의 허브 도시 하나를 찍어서 여름 방학 때 가서 살아보고 겨울 방학 때 가서 책을 쓴다. 10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의 고급 여행 가이드북처럼 씁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쓰면은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됐을 때 아빠가 쓴 책으로 저기를 여행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으나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AI나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있긴 합니다. 태제 얘기를 여기서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답하는 것을 조금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김희교 교수님 수업 짱깨주의 하면 배우면서 많이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가 늘 지금 중국을 경계하는 이유가 중국가 굉장히 제국주의화 할 것이다. 뭐 그런 것 지금 요즘에 반중 정서가 굉장히 또 득실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희교 교수님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중국은 그렇게까지 주변을 관리했지 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 가지 1대1로라든가 이런 것을 네트워크화 하는 거, 중앙아시아하고 이쪽 그 이슬람,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지, 뭐 대한민국 먹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맞췄는데요. 이게 어떤 의견이신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그러니까 그 지배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럽은 실제로 식민지를 만들고 지배를 했던 거고요. 저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길들였다는 표현이 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참 길을 만들고 있잖아요. 정말 돈처럼 중국이 자기 돈 들여서, 물론 자기 노동자들까지도 데리고 가서 하긴 하는데, 길을 저렇게 만드는 이유는 세계인들이
중국인들이 만든 길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그건 자연스럽게 길들여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의 지배술은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먹는다거나 그런 유럽이나 일본이 했던 그 영토적 지배는 저는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제가 한참 꽂혀 있는 테크놀로지나 디지털 쪽으로 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게요. 그거는 또 하나의 가상의 길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누가 관리하느냐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배의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 문명이나 산업 문명 때의 제국 내지는 제국주의라는 또 다른 형태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 그 중국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다양한 그 감시 체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빅데이터에 의한 거버넌스를 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지배는 저는 가능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거 역시 영토적 지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중국 공산당이 다 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형태의 새로운 지배 방식이죠. 저는 그거는 주의 깊게 혹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또 한 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작년에 가을에 5박 6일 여행하면서 가이드하고 조금 언성이 높아졌는데, 아니 예? 어디를 여행하시나요? 중국의 이렇게 도시별로 쭉 다니면서요. 그 기차가 크지 않습니까? 노숙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여기는 공산당이 다 잡아왔나 보다 했더니 아니라고 발끈하면서 여기는 저기 다 100%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숙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요, 술 못 먹게 하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여행하면은 저기 기차 안에서 말이죠, 뭐 맥주라든가 백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못 먹게 하더라고요. 또 길거리에만 포장마차 많잖아요. 술 하나도 안 팔아요. 그래가지고 야, 공산당이 대단하다. 근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착한 사람이 살기엔 좋은 나라. 그러니까 뭐 마약 잡으면 마약 다 죽여. 뭐 범죄 없어. 가이드하는 말이 범죄 없고 마약 없고 뭐 알코올 중독자 없고 뭐 쫙. 그래서 그냥 듣다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중국에서 하고 있는 실험 가운데 제가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신용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용제도는 경제와 금융에 기초한 신용제도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다 신용 등급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대출, 금리 등등등. 근데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회신용제도라고 하는 건 저 나라는 인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기에 모범적인 인민들한테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다 도처에 다 감시 카메라가 있고 뭐 이렇게 쓰고 있는 뭐 알리바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사실은 데일리 라이프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 미국은 못해요.
미국은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중국은 다 당 밑에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그래서 그 넛지라 그러는데 행동 경제학에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유도해낼 수 있더라고요. 사회 신용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사회주의적 인간형? 뭐 어떤 건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거를 과거처럼 이렇게 학교나 당이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설계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행동을 할 때 리워드가 계속 쌓인다, 혜택이 온다. 그것도 역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배 방식, 거버넌스고 저는 그게 중국에서 구현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도입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무서운 거는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은 중국 공산당은 다른 나라 국민들의 정보도 쥐게 됩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하면서 좋은데 제가 막 오늘 새벽에 사실 오늘 갔다가 새벽에 귀국했어요. 베이징 통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일부를 약간 공감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는 건데요. 와이파이가 되는데 사실 와이파이는 그냥 되기만 하는 거고 글로벌 사이트랑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길을 열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저항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바일을 그러니까 일단 와이파이로는 사이트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모바일로 테더링을 해서 노트북을 사용하니까 한국 사이트가 이제 열려지고 그러면서 약간 좀 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까 약간 걱정도 되고 뭐 중국이라는 나라는 듣기가 어려워서 좀 전에 사기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극도의 불신이 쌓여진 경험을 되게 하고 왔고 그래서 이렇게 통제가 심한 나라인데 이렇게 길을 많이 연결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그게 통제가 너무 심해서 굉장히 저항이 많이 들었는데 어떤 가능성을 보시는지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베이징 도착해서 베이징에서 다시 서울 인천으로 오는데 정말 베이징 터미널에서만 수화물을 찾는데 8분 정도 거리의 셔틀을 타고 가야지만 수화물 모든 승객들이 다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있고 인천으로 갈 때 터미널 2를 갈 때 제가 되게 재밌게 우리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도 보고 이렇게 갔는데 15분 동안 이상의 거리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비행기를 많이 타는 국택에 오는데 아이러니함을 느끼고 이렇게 글로벌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통제가 많이 되고 길을 또 연결하면 어떤 변화가 주변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중국을 어디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중국에 대한 느낌이 정말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미국적 세계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렇게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쪽과 익숙해져 있는 거고 중국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14억의 데이터를 구글이나 MS나 이런 데 다 90년대 다 진출했었죠. 결국은 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고 그래서 거기에 못지않은 바이두나 뭐 텐센트가 이렇게 생겨난 건데 국가가 그렇게 이렇게 개입해서 통제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의 그 딥시크 충격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의 영역에서 14억의 인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역전시키는 그
기술적 축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뭐 이런 거랑 저는 다 통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후발주자였을 때, 추격자였을 때 그때의 국가 전략이 다른 거고요. 지금 중국의 길을 막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 저는 이제 추격자가 끝나고 선도하는 국가로 바뀌어갈 때의 이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자체적으로 축적한 역량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죠. 주로 어디에 확산시킬 건가? 이쪽이죠, 중국.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불편함이 훨씬 덜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폰도 중국산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오히려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경유 지점, 통로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느낌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중국 얘기는 다음 주에 중국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중국 얘기 들어볼게요. 다른 분들도 질문이 그 북한에 대해서는 좀 북한의 발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북한도 누가 오시잖아. 김지선 선생님이 오시죠. 김진영 박사님 궁금해. 큰걸비 만능으로 보시나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럼요. 네, 그런가 봐요. 굉장히 피곤한데 그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를 이번에 저희는 이제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는 신앙적 개념이 있는데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80이라는 종전 80주년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밤에는 낮에 계셨던 분들 못 봤겠지만 밤에 보니까 연해주 주천사의 부위가 이렇게 빛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방마다 이렇게 빛으로 부위가 되어져 있고 어딜 가나 종전 80주년이고 근데 약간 좀 이렇게 패러다임의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는데 보시고 있는 관점이 이제 그래도 제가 오늘 느낀 거는 과거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요소를 어떤 식으로든 탈바꿈해서 다시 재창조하려고 하는 듯한 것에 대해서 이게 뭐 동정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아무튼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저는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 세계가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걱정을 좀 하는 터라 평소에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나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해오셨던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좀 지향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는 좀 약간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암묵적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 동의가 되면서 좀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교문이라는 뜻이 보고 듣는다잖아요. 10년 전에 3년 동안 여행할 때는 최대한 선입견 없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보고 듣고 기록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게 컸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내릴 때 그 사람들에게 우호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100년, 200년 서구, 유럽과 미국이 주도했던 질서가 쇠퇴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문명들이 현대적으로 부활하는 거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제가 한참 지금 미국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뭐 트럼프라고 말은 되지만 전 트럼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피터 틸이랑 일론 머스크랑 저기 팔런티어라고 하는 기업을 하고 있는 알렉스 카프랑 부통령이 제이디 벤스인데, 이들도 사실은 이거랑 사실 비슷해요. 미국이 어떤 나라였죠? 자유민주공화국이잖아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전 세계로 퍼뜨린 공화국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던 나라잖아요. 근데 제이디 벤스가 이게 그 사람은 서사를 위해서도 정말 딱 맞게 이렇게 맞춰졌는데, 이틀 전에 바티칸에 있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정치인이 제이디 벤스예요. 제이디 벤스는 84년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카톨릭으로 개종한 정치인이에요. 부통령으로서 바티칸에 갔어요. 이거 40대에 푸틴이 하던 행보 그대로예요. 세속적 지도자로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서구의 핵심은 뭐지? 이 친구 정말 재밌는 게 계몽주의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신교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서구의 본질은 기독교야. 근데 유럽도 미국도 그거를 잊어버렸어. 20세기 동안. 그거를 다시 복원해야 돼. 그래서 서방을 다시 위대하겠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 문명의 재건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84년생 부통령이고 앞으로 8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4년 후에 대통령이 지금 45세인데요. 푸틴보다 더 젊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이 4년, 8년마다 계속 선거를 잘 하리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내부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막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10년 전에 유라시아 견문을 할 때는 유라시아만 이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서유럽도 사실 미국도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금은 매우 강하게 하고 있고, 차기 그 카톨릭의 교황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에서 정말 재밌는 정치판이 스펙타클하게 펼쳐질 수도 있어요. 워싱턴과 바티칸이 직통하면서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서유럽이 이렇게 극우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탈세속화, 탈자유주의화 이런 걸로 미국, 유럽이 새로운 형태의 대서양 동맹을 맺어갈 수 있고요. 그거를 판을 짜고 있는 전략가들은 최종적인 그 주적이 중국이에요. 왜 그런가? 푸틴이랑 벤스는 그걸로 통합니다. 동로마 서로마. 중국은 유일하게 세속 국가예요. 인도도 힌두교 국가로 돌아가고 있죠.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이야말로 마지막으로 남은 세속 국가예요. 그런 식으로 유라시아 전략을 새로 짜고 있는 그 카톨릭 계열의 미국 지식인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주목해야 할 흐름이라고 봅니다. 왜 갑자기 미국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5월 말에 뉴 아메리카 교문으로 나오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중요한 얘기가 지금 매일 마지막에 나오셨네요. 중요한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미국 얘기요? 앞으로 해야 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상당히 제가 듣진 않았지만 좋은 강의였을 거라 생각하면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